이미 알고 오셨겠지만 먼저 두 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감독님은 오칠 스튜디오의 영상 감독이시며 현재 3층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근현대 미술 1부의 도입부에 있는 영상을 제작하신 감독님이신데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등 국내 주요 미술기관들과 함께 특히 아카이브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박주영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신 작가이면서 문화물리학자이십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 애나버에서 통계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하버드 의과대학, 노티데임 대학교 연구원, 케임브리지 대학교 방문 교수, 카이스트 포스트 AI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만들어가는 과학과 문화의 미래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서점에서 AI와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책들이 공통적으로 AI가 세상을 아주 무섭게 빠르게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어서 보고 있으면서 좀 초조하고 두려운 느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반면 미래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AI에만 초점을 맞춘 도서가 아니라 과학과 예술 전체를 횡단하면서 인간의 미래를 탐색하는 인문도서에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AI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AI가 정말 우리의 세상을 극적으로 바꿀까요? 이런 질문을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이미지 감독님이 먼저 저희에게 제안을 주셨던 주제인데요. 또 여러 연구자와 저자를 찾아보셨고 그중에서 이렇게 콕 집어서 박지영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거의 아주 많은 AI에 관련된 세미나를 다 다니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다니시면서 생각하셨던 것 어떤 게 좀 있으셨을까요? 네. 일단 제가 요즘 AI 세미나를 많이 참석하면서 이 업계 전반적인 흐름을 좀 감지해보고 싶어서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게임, 영화, 영상, 그다음에 전통 문화, 아카이브 이 분야의 AI 세미나들을 다녀왔어요. 근데 보면서 느꼈던 게 각 업계마다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정말 극강의 효율성, 그다음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춰서 AI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비용 대비 그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았고요. 전통문화 아카이브 쪽에서는 인간이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할 수 없는 작업들을 AI로 활용하는 데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복원 작업이나 그다음에 방대한 양의 아카이브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통계하는 데 그 분석적인 툴로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영화 영상 분야는 사실 저희가 체감하기 전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사실 AI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걸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창작 단계에서부터 후반의 포스트 프로덕션 VFX까지 이미 AI 활용 범위가 영화 영상 쪽에서는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시각예술 분야에 머물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AI를 봐야 할까 이게 이제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저는 특히 그 아트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실무자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로서 느끼는 AI는 각 분야의 전문 영역들을 좀 더 가깝게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낼 기술들을 살짝 맛보기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미술대학에서 배운, 저는 미술대학 출신이어가지고 미술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훈련으로 익혀야 되는 기초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개념 미술의 영역인 사고의 영역에서도 훈련받는 어느 정도의 그 생각의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AI는 사람이 훈련으로 익혀 나가야 되는 단계를 스킵해버리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근데 그렇게 스킵해서 나온 그 결과물을 저희가 미대를 다니면서 훈련으로 익힌 감각으로 완성을 해야지 그나마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AI에서 나온 출력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훈련된 감각으로 완성시키는 거는 아직은 있구나라는 그 소회는 있지만 근데 예전에 엄두조차 못 낼 영역들 예를 들자면 저는 3D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미지를 3D로 바꾸는 게 클릭 2번이면 되고 그다음에 건축 도면을 렌더링하는 거 감히 상상도 못 하는데 지금은 건축 도면을 렌더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전시 아카이브 도면 도록에서 봤던 도면을 한번 돌려봤는데 너무 옛날에는 사진이 남아있지 않는데 그 도면을 AI로 돌려보니까 아 그때는 전시를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뭐 재밌다, 신기하다 뭐 이런 단순 호기심이었다가 이제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교수님 책에서 우아한 연결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확 꽂혔어요. 그래서 또 교수님 책은 다른 AI 책들과 달리 다른 AI 책들은 기술 중심의 변화를 좀 주로 언급을 하는데 교수님의 책은 그거를 바라보는 AI 기술의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 중심으로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토크 자리를 마련해 주실 때 교수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금 새 정부도 뭐 AI 정부, AI의 사활을 걸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 미술관을 포함한 많은 정부 기관들이 지금 AI와 관련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은 정말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뀔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이제 사람이었고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사람처럼 말을 하고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혁명적으로 뭐를 이제 할 때가 됐다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일단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사람과 비슷한지 겉모습 말고 정말 하는 방식이 같은지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AI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거기서 사람과 이제 차이라든가 비슷한 점. 일단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AI가 언제 생긴 거냐고 이제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알파고 때라고 생각을 하세요. 10년 전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걸 보는데 이제 역사를 보면은 좀 역사를 좀 알면 좀 재밌는데 그 AI에 대한 최초 기록이 나오는 거 한 3,000년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호메로스 아시잖아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썼던 거기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여행기니까 여행을 다니다가 어느 섬에 내려서 갔는데 제가 그 그 신전을 들어갔는데 자기가 손을 누르지 않아도 문이 열리는 거를 봐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동문에 대한 기록이었죠. 근데 그때까지는 사람이 눌러야만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호메로스는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능력을 해서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라고 하다가 계속 거기를 이제 여행을 이제 구경을 하는데 이제 그 그리스의 신 중에서도 이제 대장장이의 신,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기술자의 신이죠. 자 신이 그 신들한테 먹을 것과 이제 음료수를 갖다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시중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바퀴가 달린 접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놓으면 걔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율주행 드론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벌써 3,000년 전인데 그때 이제 호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인간이 저 정도의 지식과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지만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우리도 저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사람이 신이 되는 순간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3,000년 전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신의 경지에 다다랐구나라고 얘기하는 그 원리를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신화 속의 얘기고 그 이후에 이제 수백 년, 수천 년의 이제 그 역사를 거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그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1800년대 중반에 요셉 파버라는 사람이 만든 오토마톤의 이야기예요. 이제 유럽은 땅이 넓고 이제 마을이 듬성듬성 있어서 사람들이 짐을 싸갖고 여기 가서 이제 박람회를 하고 하는 게 문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누가 이제 어떤 기계를 만드냐면 이제 그때 사람들의 성대에 대한 그 해부학적 지식이 있어서 가죽하고 나무로 이제 인공 성대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뒤에 파이프 오르간에 연결을 해가지고 누르면은 성대가 움직이면서 당연히 사람 성대를 닮았으니까 사람 목소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꽤 그럴듯한 사람 목소리로 내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로봇이 또 오토마톤이 노래까지 하니까 인간 가수는 할 일이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게 1840년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200년 전부터 그 얘기는 지금까지 대체는 안 됐거든요. 여기서 하는 하나는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사람이 하는 일이 완전히 바뀌거나 그 대체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를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현대 인공지능은 사실은 이제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이제 벌어지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이제 컴퓨터한테 뭐 말을 시키게 한다거나 그림을 보고서 이게 뭐 사과다, 바나나다를 가리키게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하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냐면, 처음에 이제 사람의 성대처럼 인공 성대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따라하듯이 사람의 두뇌의 작동 방식이 하는 인공 신경망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길다란 그 세포에서 이제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 그것들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뇌까지 오는 거를 실제로 구리선으로 만든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뭐 GPU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걸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는 처음에 하지 못했던 그림 알아보기, 그다음에 말까지 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미지 감독님께서 말씀을 비슷하게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게, 사람은 태어나서 스스로 청산하면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수히 누가 만들어지도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서 왕창 긁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는 사과다라고 계속 가르치면서 그거를 뭐 천장 만장을 가르치고 나중에 사과라고 알 때까지 가르치는데,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뭐 아이들한테 사과를 가르칠 때 사과 그 사진을 10,000개를 놓고서 그냥 사과라고 대답할 때까지 가르치지 않듯이,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를 보고 이게 사과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때까지 가는 그 경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명확하게 답이 있는 거, 이것은 사과다 분야에서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바둑이었죠. 바둑도 사실 처음에는 컴퓨터가 못한다고 하다 한번 하고 나니까 지금 이해되는 거는, 바둑은 어차피 이기고 지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기는 거를 옳다라고 가져갔을 때 옳은 길로 가는 길만 할 때는 돼요. 그런데 반대로 아직은 창작의 영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할 때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가, 인간의 경험을 반영하는 창작적인가 할 때는 사실은 바둑처럼 이기고 지는 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충분히 사람만큼 그 창의적이고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글을 못 쓰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얘기죠. 그것도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사실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부터 말을 시작하면서 자기 세상을 이해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그 얘기를 이제 쓰다 보면 문학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LLM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 챗 GPT 같은 LLM은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가 마찬가지로 아까 사과 그림은 10,000개, 100,000개를 가르치듯이 그냥 그 텍스트를 계속 이제 넣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문장의 조합보다는 어떤 단어들, 그 문장을 단어로 쪼갭니다. 이걸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 단어는 다른 단어와 얼마나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지 않는지 숫자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장을 주면 그냥 그거랑 많이 엮인 거를 잡아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비록 어떤 두 단어가 같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우리의 경험을 싣기도 하고 진심을 싣기도 하고 또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야기하면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거짓말을 하기 싫으니까 가능한 조합 중에서도 참인 것만 고르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할 때도 좀 의도가 있잖아요. 이건 왜 거짓말을 하는지. 그런데 LLM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참이든 거짓이든 확률적으로 가능하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니까 우리를 대체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은 말을 할 때도 정말 우리의 감정을 싣기도 하고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컴퓨터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좀 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가면 갈수록 사람이 하는 겉모습의 기능은 잘 따라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본질은 여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만 보고서 AI가 바로 그 우리의 삶을 대체하고 크게 변혁시킬 거라든가 사람을 대체할 거라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조심스러워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는 아직도. 네, 그러면 네.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AI가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 또는 대체를 못할 영역,
그걸 좀 구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하죠. AI가 할 테니까 나중에 우리는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근데 아까 제가 180년 전에 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걸 가르치냐면 우리가 어떤 걸 봤을 때 이거 하나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바로 얘기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AI가 대체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질문이 뭔지 알아봐야 되는 게, 일단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 어떤 직업은 대체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일반화가 되면서 마부들이 사라졌듯이, 근데 그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잘 보시면 한 몇 년 전부터 어쨌든 그 신문을 보면 AI가 대체한다 안 한다니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한 3, 4년 전의 기사랑 지금 비교해 보시면 그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이런 직업이 없어진다고 했던 순서랑 지금 순서랑 되게 달라요. 3, 4년 전에도 자신 있게 말했던 기자들도 잘 모르고 한 얘기예요. 한 가지 예를 좀 드릴게요. 한 3, 4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일이지만 한국의 법조타운 서초동에 정말 AI 공포가 불어닥쳤어요. 왜냐하면 신문에서 바로 그냥 판사, 변호사, 검사가 바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다 할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걔네들 알고 보면 다 그냥 뭐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 해주는 것 같고 컴퓨터라면 훨씬 더 공평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그 분야들도 그냥 글만 보고서 이걸 유창하게 해석하는 그런 AI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습만 해가지고 시험만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지금의 AI에 대한 본질도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대체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이제 틀릴 가능성이 좀 많이 있죠. 주변에 워낙 아이들도 이거는 영어 공부하기 싫어 왜냐하면 AI가 대신할 거니까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을 농담 반 사실 약간 두려움 반 섞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미술관에서 큐레이팅하는 작업에 대해서 누가 이제 이것도 데이터의 문제가 중요하다면 AI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농담처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교수님 책에서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많은 장에서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는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제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 특히 창의성에 대한 과학적 정의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예도 많이 드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까 좀 전에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게 이제 AI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래도 미술관을 찾아오신 분들이니까 새로운 그림을 보는 거를 좋아하시고 새로운 글을 보시기를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의 창작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운 거를 모아서 흔들어 가지고 딱 나오는 평균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거를 이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AI가 소위 창작이라고 하는 거 그냥 말을 유창하게 잘잘 하는 거랑은 사실 사람이 만드는 거와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창의적이라는 거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새로워야 되겠죠. 사실 이 부분에서도 컴퓨터와 사람이 아직 큰 차이가 있는데요. 컴퓨터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만 해서 그걸 평균을 내는 거라면 사람이 일단 남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를 만드는 것, 그거를 아주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의적이려면 남들이 보지 못했던 거, 아직 보지 못했던 걸 만드는 건 창의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할 때 그냥 제가 이 분야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그냥 아무거나 조합해서 내면 사람들이 창의적이라고 해주지 않죠. 이게 뭐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건 뭐냐면 새로우면서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들하고 다르기는 쉬운데 하지만 너무 달라도 안 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항상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라는 애플의 창업자가 정말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창의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는 경험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맞다. 이제 애플이라는 창의적인 회사를 꾸리면서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살짝 부끄러워한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표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새로울 수 있는 이유는 사람마다 경험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에서 한 200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 있었던 적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도 어느 하나하나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면서도 남들에게는 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잘 기억하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만 새로우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있을 법하다, 나에게 도움이 될 법하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일일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컴퓨터에게는 없는 게 뭐냐면 하나는 그냥 데이터만 수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럼 자기만의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그냥 모아서 풀어내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새롭지 않고, 두 번째는 자기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넣었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인간답고 하는 걸 모른 채 그냥 평균만 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항상 컴퓨터를 보고 창작을 보고서 느끼는 게 뭔가 그럴듯한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 따라 있으니까. 근데 뭔가 새롭거나 좀 인간적인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네. 되게 쏙쏙 이해가 되는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창의성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거 이어서 이미지 감독님은 현장에서 창작자로서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체감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AI의 적용을 활용을 하는 이 지금의 상황에서 느끼시는 좀 경험하신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신 부분과 좀 우려되는 지점, 좀 창작자 입장에서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체감하는 바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특정 기술 분야를 맛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은 가장 체감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아마 이거는 제가 미디어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의 사용 범위가 타 장르에 비해서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긴 해서 좀 너무 이렇게 협소한 소회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의 긍정 부정의 판단보다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AI를 사용하면서 제가 이거 너무 신기하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조가 백남준의 백압의 신디사이저랑 너무 유사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23년 여기 과천관에서 그 다다익선을 재가동하면서 했던 즐거운 협연 전시에 이제 작가로 참여를 하면서 그때 백남준 아카이브를 굉장히 심도 있게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1969년 요 시기가 재밌는데요. 1969년에 2대 비디오 신디사이저가 개발됩니다. 하나는 백남준의 백아베 신디사이저고 하나는 스티븐 백의 비디오 신디사이저입니다. 여담으로 1969년에는 인류가 달 착륙을 했고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히피 문화 반전 운동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 격변 혼돈이 그 당시에도 휘몰아쳤을 거라고 예상이 어렴풋이 되지요. 저는 예술은 시대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AI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술사의 흐름에서는 큰 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 그렇게 느꼈느냐, AI를 왜 그 백압의 신디사이저랑 유사하게 느꼈느냐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AI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AI에서요. 그러니까 여러 AI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AI에서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제너레이터라는 생성의 단계를 거쳐서 출력을 합니다. 근데 초창기 AI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생성되는 단계에 인간이 개입할 수 없고 출력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시 위에 사과라는 입력어를 넣고 AR 그게 이제 16대 9 비율로 만들어줘라는 뜻이면 저렇게 4개의 사과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단계가 1단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용자의 입력 단계가 굉장히 분할됐어요. 세부적으로 지금 상세화되었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다양하게 개입을 하면서 원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좀 더 적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저 사진 공간에 저 여자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장면을 만들어줘. 그럼 저렇게 오른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나노 바나나라고 해요. 여기서 홍보할 생각은 없지만 요즘 업계에 나노 바나나가 너무 혁신이어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스티븐 백의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카메라 없이 순수하게 전자기적 신호로만 구성이 됩니다. 근데 백남준의 신디사이저는 외부 카메라 입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실 세계의 이미지를 촬영해서 그 신호를 받아서 변형하고 가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티븐 백의 신디사이저는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전자 이미지 자체,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백압의 신디사이저는 존재하는 현실을 왜곡하고 재조합함으로써 그 새로운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창기 AI는 스티븐 백 같고 지금 AI는 백남준 같다. 근데 저희는 어떤 창의적인 도구로서는 백남준을 더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백압의 신디사이저를. 그러니까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매칭이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카이브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백남준 선생님은 정말 예언 같은 정말 현인적인 글을 너무 많이 남기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예술과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저는 이걸 너무 깊은 통찰이라고 느끼고요. 이거를 그 60년대에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AI가 인간의 창작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인간이 그렇게 두지 않을 거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 그렇게 두지 않을 것 같고 그 AI가 사람과 함께 창작을 수행하는 파트너로서 그리고 유용한 창작 도구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캐나다에서 이 AI가 어떻게 영상 제작에 영향을 주느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여했던 감독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AI는 본인들에게는 아주 새벽에도 연락을 받아주는 친절하고 화내지 않는 숙련된 어시스턴트 같다. 또는 뭐 되게 친절한 동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교수님 조금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여기서 좀 재밌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은 신디사이저 두 개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전 그냥 기계로서 끝나는 거 하고 사람이 개입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저 뜻이 사실은 기술도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술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예술은 이제 사람의 감정도 표현하고 기술도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AI 특히 업계에서 말하는 얘기는 항상 사람은 필요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예술을 생각을 할 때 예술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사람들이 답답했던 부분들도 그 업계에서 이제 기술자들이 생각하면 아니 그냥 말만 하면 그림을 그려주면 되지 왜 중간에 갑자기 사람이 그림을 더 넣으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생각해 보면 그 이제 몇 년 전에도 그런 걸 우리가 느꼈었는데 코로나 때 제가 보면 사람들은 빨리 코로나 끝나서 밖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가령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만들던 사람들은 단호하게 우리는 세상에 나가지 않을 거니까 그냥 모니터 안에 들어가 있어. 모니터에 들어가서 기술을 줄게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밖으로 나고 싶어 하는데 자기들 생각으로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손을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컴퓨터가 다 해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면 여러분들 요즘 AGI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AI보다 더 나간다는데 보면은 뭐라 그래요? 모든 것에서 사람보다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실은 사람은 특히 예술에서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못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에는 인간 자체가 컴퓨터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계속 그 자기들의 힘을 빼려고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 저는 대단히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기가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위기이고 그 사람 자꾸 힘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과학자이기 때문에 더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컴퓨터가 사람을 다 대체한다는 분위기에서도 특히 예술 쪽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술가들의 입장이 더 중요해진 게 그냥 AI를 하고서 우리가 대체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존재들하고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 부류인 것 같아서 오히려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이어서 다음에 창의성에 대해서 아까 잠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아한 연결이란 개념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아한 연결이란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창의성에 대해서 이제 새롭고 우리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아한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창의성의 정의를 조금만 더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게 어디서 나오느냐가 이제 질문인 거죠. 아까는 그냥 새로운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실험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손에 손가락 5개가 있잖아요. 5개 별거 아니죠. 뭐 센다 그러면 한 정말 1, 2초 내로 살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5개를 연결을 하는데 각 두 손가락끼리 연결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손가락끼리 이렇게 연결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손의 모양은 몇 개인지 혹시 두 분 아시나요? 이게 책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아마 미리 당황하네. 책이 나오고서 제가 만들었는데 뭐 5개니까 한 100개 정도만 돼도 엄청 크겠죠. 자, 근데 엄지, 검지, 엄지, 중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모일 수 있는 손가락의 쌍이 10개거든요. 그래서 10개가 연결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1024개의 모양이 나와요. 이거 가지고도. 저는 뭐 손가락이 짧아서 잘 안 되는데 길고 유연하신 분은 집에 세 보시면 날이 셀 겁니다. 모양을 하다 보면. 자, 그러면 5개만으로도 연결을 하다 보면 1000개가 만들어져요. 그럼 만약에 두 손을 다용해서 10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끼리 연결되는 거. 자, 그러면 5개에서 1000개니까 한 뭐 10개면은 한 100만 개 정도? 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까요? 답은 38쪽입니다. 38쪽. 무슨 얘기냐면 작은 수의 물건을 가지고 연결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조합이 가능해요. 이게 38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 둘 이렇게 세다 보면 아마 그 우주가 먼저 멸망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숫자거든요. 갑자기 슬픈 이야기. 인류의 종말은 AI가 아니라 그냥 우주의 운명입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 때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거 그 추상적인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새롭게 연결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좀 더 새로운 걸 만드는 거에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항상 못 본 걸 만들려 했더니 있는 거 가지고 잘 조합을 하면 자, 거기서 이제 모든 연결이 다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제 얘기하지만 저는 뭐 어떤 디자인 같은 거 안 했으니까 디자인하라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붙여가지고 보여드리면 아마 이 자리에 나가라고 하시겠죠. 뭐 이런 걸 갖고 와 그러면서 이제 의미 없는 어시스턴트겠죠. 대신에 그 연결 중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우아하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유용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우아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수많은 연결 중에서도 우아한 연결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끔 세상을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 중에서도 남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남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우아한 연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가지 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미술관이니까 제가 특히 과학에서도 많은 예가 있는데 그 미술에서는 그 뭐 인상주의 특히 근대 미술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인상주의 클로드 모네의 이야기를 하는데 뭐 수련이라든가 일본 정원이라는 거로 유명하죠. 근데 모네는 이제 그 사람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 같이 봤는데 그 중에 의미 있는 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중세를 보면 미술에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카톨릭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당연히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성경의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뭐 당연히 뭐
뭐 성모 이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 본 사람이 없지만 그냥 그림 그리자는 그걸 상상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다가 모네는 어떤 이제 발전이 있었냐면 갑자기 유럽에서 기차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때까지 쉽게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 모네가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게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더 이상 교회에서 시키는 거 그리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알려진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어디 가서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리는 뭐 시간의 햇빛 방향과 바람에 따라서 계속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냥 뭐 나무잎 초록색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면은 나뭇잎인데도 노란색도 들어있고 빨간색도 들어있고 하는 것들 이게 무엇을 연결한 거냐면 내가 실제로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는 것을 연결하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아까 이제 그 뭐 창의적인 걸 얘기할 때도 너 어떻게 창의적했냐고 하면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한번 보고 나면 이제 안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모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보이는 것과 화폭을 연결한 연결을 만들어냈고 그걸 보고 나니까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찾은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정말 새로운 거를 시작한 창의적인 화가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우아한 연결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네, 언급하신 모네의 작품이 저희 지금 1층 전시장에서 곧 오픈 예정입니다. 가서 말씀하신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우아한 연결이라는 개념에 감독님 좀 꽂히신 거잖아요. 책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예술 사례, 작업하셨던 사례에 뭔가 연결된다고 발견한 지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임동식 작가님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 조금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교수님 책 보면서 그 이 우한 연결에 대한 파트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작가님이 임동식 작가님이셨어요. 제가 2020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 전시에 이제 그때도 이제 작가로 참여를 하면서 작가님 곁에서 오랜 시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한 그 제가 커미션 영상을 만들면서 작가님을 다큐멘터리를 찍어야 했었기 때문에 작가님 작업실에서 이제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곁에서 지켜보고 그분의 이제 작업 과정과 그다음에 아카이브를 정말 꼼꼼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임동식 작가께서 내가 들판으로 뭔가를 던지다, 들판에서 내게 뭔가를 던져온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야투 활동을 하면서 메시지를 남기셨는데요. 저는 이 한마디가 임동식 선생님의 작업 철학을 대표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임동식 작가님은 거의 흡사 아키비스트세요. 작업실에 가면 아카이브가 정말 쌓이다 못해 이걸 어떻게 하실까 싶었는데 평창 아카이브 미술관에 이제 모든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 평창동에 있는 곳에 가시면 임동식 작가님의 아카이브를 이제 그곳에서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요. 그 선생님의 아카이브를 보면 젊은 시절에 진행했던 퍼포먼스, 사진, 글 이런 드로잉들이 방대한 자료로 남겨 있는데요. 지금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십니다. 현재는 회화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셔서 회화 작업을 하시느냐? 아닙니다. 그림을 못 그리셨어요. 동네 친구가 그림을 그려보면 어때? 그 한마디에 그림을 시작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동식 작가님은 세필로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영상의 캡처인데 저기도 세필로 내가 눈으로 묘사한 것을 그냥 그대로 옮기듯이 그리세요. 그러면 저 그림 하나를 그릴 때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겠죠. 근데 작가님께서는 그것도 내 작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도 작업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완성할 때 저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카이브 자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도끼를 들고 있고 저 손금이며 저 드로잉이 지금 여기로 안 보이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이시죠? 도끼 손에 손금이 있고 저 드로잉의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눈이 안 내렸는데 겨울이 돼서 눈을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다시 그 눈을 걷어내고 그림의 레이어가 엄청 두껍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임동식 작가님을 이제 보면서 약간 수양적인 태도까지도 느껴질 정도예요. 작가님 옆에서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다 보면 그리고 저 하나의 그림에 과거와 현재 그 시간이 레이어링 된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원골 마을에 지내시면서 그 마을에 계신 분들과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셨어요. 그래서 저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시골에서 만난 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을 그려봐 했는데 그럴까 하면서 그림을 그리셨고, 저분이 이 동네에 멋있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그려봐 그러면 그럴까 해서 이제 그렇게 같이 그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분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즐거우셨는지 지금 보시면 저 4장의 그림 안에도 또 작은 그림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친구와 함께한 시간들을 그림으로 남기시고 그 그림을 또 모아서 두 분이 기념사진 찍듯이 하나의 그림을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됐어요. 근데 그걸 또 뭉쳐서 또 그리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의 작업의 어떤 구조가 너무 잘 보이는 작품이라 이걸 가져왔는데요. 친구와 함께 보낸 하루하루를 그림으로 그리고 이런 시간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과정이자 작업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임동식 작가님을 옆에서 보면서 자연과 삶, 공동체가 함께하는 방식이 작업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림 실제로 보면 왠지 모르게 약간 뭉클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동식 작가님이 어디서 전시를 할 때 꼭 직접 가서 그림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 그림을 기술로 그리신 게 아니거든요. 그림을 보면 정말 하나하나 전묘법 하듯이 그리셔서 더 그런 감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동식 선생님의 작업을 대하는 태도와 경험이 저는 단순히 작품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작품을 위한 것이 아니기도 하고요. 선생님의 삶 자체가 예술과 연결되어 있는 거는 선생님 곁에서 한 며칠만 지내보면 정말 동화가 될 정도로 너무 순수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작업 세계를 들여다보면 AI는 말씀하신 대로 이 그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아함으로 전환하는 거는 저는 창작적 개인의 경험과 그리고 태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작업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어떻게 작업으로 드러내게 하는가. 저는 임동식 선생님을 뵈면서 이건 너무 감동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우아한 연결을 그 파트를 읽었을 때 사실 제일 먼저 떠올랐던 작가분이십니다. 생존해 계십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지금 건강하십니다. 아마 그 아까 AI가 나왔을 때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가 AI가 많은 것을 빠르게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작품 연도 같은 것도 보면 수년에 걸쳐서 그리시고 한 10년 전에 그렸던 걸 다시 완성해서 작품 제작 연도가 언젠가는 보니까 15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출했더니 이거 오타 아니냐고 하시는데 오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요즘 AI에 대해서 나왔던 그 장점이 무상하게 무색하게 그것과 상관없는 어떤 루트를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 예술가들이 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는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효율을 논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닐 수도 있는데, 효율만을 논하는 게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의 전형적인 철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동안 그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말만 하면 뭐 정말 몇 초도 안 걸려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저도 이제 임동식 선생님을 이번에 처음 들으면서 말씀 들으니까 아까 이제 눈이 내릴 때 그걸 그리시는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그냥 눈을 그릴 거니까 빨리 하얗게를 채워야가 아니라 하나를 하면서 떨어지는 눈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서 저런 느낌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건데, 거기가 AI는 그게 없죠. 그냥 눈 100개가 필요하면 빨리 그려줄 수 있어, 사람보다 몇 배는 빠를 거야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니까 이거 그럴 듯하지 않아? 사실은 인간은 그 미술에서 그런 것만 찾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이제 특히 이런 그림에 있어서 특히 AI나 이런 쪽들에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위키피디아에 가보시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 그림에 보면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이용해서 모나리자를 바꿔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걸 보면서 AI로 예술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거나 예술은 정말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아주 전형적인 아까 평균 내기라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제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술을 이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는 별이 빛나는 밤이고 제일 좋아하는 떠오르는 그림 모나리자니까
두 개를 합치면 더 아름다운 게 나오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임동희 선생님도 만약에 그러려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고흐의 스타일을 똑같이 베껴가지고 그리시면 더 되는 거였는데 왜 그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왜 그러면 벤 고흐랑 모나리자를 섞은 거는 그렇게 그림 같지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바로 그거죠. 사실은 이런 거죠. 벤 고흐가 모나리자를 그리지 않은 이유는 벤 고흐는 원래 모나리자처럼 잘 차려입은 귀족 여성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뭐 하늘을 보면서도 하늘이 요동치는 거를 그리고 싶고 들판을 보면서도 그 풀들이 요동을 치면서 막 어우러지는 걸 그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벤 고흐의 그림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열망의 그 반영이에요.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 이런 기술을 갖겠다. 그런데 이제 또 모나리자 그린 사람은 저렇게 곱고 아름다운 여성이 있으니 곱고 아름답게 그리겠다 하기 때문에 하나를 섞는 거는 다른 걸 섞는 거는 그 사람의 목적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창작을 하는 건 항상 사람의 목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기계에게 대체될 것이고 기계보다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두 개 합쳐서 땡. 기계를 보니까 빨리 할 수 있지 이게 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동희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게 과연 사람이 예술한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예고 과연 그냥 빠르기만 하고 언젠가 사람보다 잘한다는 AI가 방금 임동희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감동의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을지 그러기 힘들다고 봐요. 그 이유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술에 더 많은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정말 실제로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기회가 되시면 작가님 전시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 수장고에서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다음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I 시대, AI 정부, AI로 이런 뭐 이렇게 많은 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기관들이 특히 문화예술 기관들도 이 AI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저 캐나다 국립영상위원회라고 아주 수십 년간 수많은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대표님이 강연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AI의 사활을 걸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너무 비디오 데이터가 많은데 그 수많은 데이터를 아키비스트들이 열어보고 이 비디오가 무엇입니다라고 간단하게 메모를 하려고 해도 너무 오래 걸리고 모든 직원들이 그거를 다 붙어서 해도 안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나야 그 비디오를 활용할 텐데 정리 작업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이거는 할 수 없는 일 같아서 그걸 해내기 위해서 AI로 비디오로 영상을 넣으면 영상의 내용을 분석하는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저희도 사실 그런 것 뭔가 이렇게 아카이브라는 것을 다루는 기관들도 많고 또 한 사람만 해도 한 사람의 인생에도 너무 많은 자료가 지금 있고 저희들 각자도 지금 핸드폰 안에 수많은 사진 자료와 영상 자료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저희에게 지금은 뭐 시간과 돈을 좀 절약하게 해준다거나 뭔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능성이 열릴 것 같은데요. AI가 앞으로 예술기관들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떤 또 영향을 특히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시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AI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장점이긴 하거든요. 그걸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 정말 사람이 보기에 느려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것들을 하는 건 장점이기는 한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는 같은 데이터를 두고서 AI가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진 못해요. 어떤 데이터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지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좀 더 공을 들여서 가르쳐주는 시간을 더 드리고 찾는 거는 짧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뭘 찾아야 되는데 사람의 정말 뭐 어두운 감정이 들어간 미술을 찾아줘라고 할 때는 그 전에 얘한테 어두운 감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태깅을 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것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 뭔가를 빨리 찾을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유의해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그 데이터 분류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맡겨버리면 다시 못 찾을 가능성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연 여기서도 분명히 사람보다 정말 나은가라는 생각은 꼭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의 연구를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업무 현장에서 AI를 열심히 이제 쓰는 군과 아닌 군을 했을 때 같은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AI를 쓰는 쪽의 시간이 더 많이 들었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분명히 유창하게 결과는 나는데 이걸 일일이 정말 맞는 건지 확인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의 지혜를 갖고 했던 사람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 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넘기는 건 사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방향의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떤 상상을 해서 데이터에 이름을 붙일 것인가, 이거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AI를 활용한 사업들을 많이 이제 구상을 하기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기억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 영역에서 이제 AI를 활용해 보겠다라는 의도에서 시작했던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그 영상을 같이 만들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표현해 주셨는데 감독님이 저희 앞에 있는 영상 만드시면서 AI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실제 사례로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이수정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저는 보통 미술관에서 저한테 작업을 의뢰하거나 혹은 뭐 영상을 의뢰할 때 항상 전시 개요를 주세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큐레이터 선생님들께서 뭔가 구상을 할 때 함께 항상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을 나눠주시는 기회가 잦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수정 선생님께서 또 이제 저한테 전시 개요를 보내주시면서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참고로 저는 이제 저희가 3층에 한국 근현대미술 1 전시장 입구에 그 상영되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 전시 개요 중에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그 캐치했던 거는 근대미술가들의 작품을 동시대 다양한 창작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한다. 근대 예술가의 삶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금도 유효한 창작자의 고민을 발견한다. 감상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예술적 공감대를 찾고자 한다. 다채로운 감상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 전시 개요의 여러 페이지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여기만 막 하이라이트 쳐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시가 창작자와 감상자를 연결한다라는 느낌을 사실 강하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 고전 혹은 근대 전시 작품들을 이렇게 큰 규모로 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게다가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전시의 취지를 알고 나서 좀 공감이 됐었고, 그리고 저한테 할당받은 영역이 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이건 제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이제 이 미션이 와요. 전시장 입구에 긴 벽면 가로형의 미디어 패널이 있는데 여기에 콘텐츠를 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미션이 넘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시 취지를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저한테 부여받은 공간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창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시장 입구 그 수많은 작품을 들어가기 위한 딱 그 인트로였고, 또 관객의 시선이 그 벽을 이렇게 스치면서 작품을 보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괜찮다, 재밌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시선이 머무는 창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근대 미술 속의 인물들이, 그러니까 작품 안에 작품들이 시간 넘어 관객을 응시한다. 이런 걸 한번 해볼까? 그리고 감정적 거리에서 시공간의 간극을 좁히는, 그래서 뭔가 응시와 기다림,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그 안에 작품들이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시선이 머무는 창이라는 컨셉으로 한번 그 영상을 연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이게 재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재생이 되네요. 중요했던 거는 원본 작품이 가진 고유한 정서와 시대적 맥락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저에게 부여받은 미션은 창작자와 감상자의 연결이지 저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 원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서를 좀 더 감상자들한테 좀 친근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해야겠다라는 게 저의 이제 그 첫 출발점이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축음기를 듣고 있는 엄마와 아이 그림을 이제 AI로 변환을 하면 여기에 아마 AI 써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 이미지 넣어서 뭐 프롬프트 돌리면 갑자기 엄마가 벌떡 일어선다든지 막 아이가 막 갑자기 빙글로 춤춘다든지 정말 너무 화려하게 변환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거를 더 억제시키는 프롬프트를 계속 넣는 거죠. 그래서 감상적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상 가능한, 예를 들어 축음기는 돌아가고 엄마는 손에 든 부채로 바람을 쐬고 아이는 땅에 발이 닿지 않고 있으니까 왠지 애들은 발을 이렇게 델롱대롱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바라보거나 기대는. 그러니까 감상자로 하여금 원본의 아우라를 상상할 수 있을 때까지만 AI를 쓰는 그런 억제의 프롬프트를 쓰면서 이제 이런 모션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AI 이 저한테 부여받은 미션에서는 분명히 다들 AI를 쓴지는 알겠지만 저거 AI 썼다라기보다는 그림이 먼저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와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 선우의 감상의 포인트를 그렇게 가져가고 싶었는데요. 이게 지금 SNS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댓글 좋은 것만 캡처한 거 아닙니다. 그대로 capture한 겁니다. 댓글이 몇 개 없지만 그대로 캡처해 왔습니다. 근데 관객들도 그거를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시면 제일 이게 AI의 이점이다라고 마지막에 글을 쓰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도껏 쓰라는 거죠. AI를 쓸 때. 그러니까 그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AI를 쓰는 이 사례를 이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를 저는 보면서 관객들 역시 작업자가 AI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대중들이 AI를 이해하는 감도가 꽤 높구나라는 거를 이 SN 전시장에서는 저는 볼 수 없잖아요. 관객들의 반응을. 근데 이제 이렇게 SNS로 올라가는 것에 이제 댓글들을 보고 생각보다 AI에 대한 감도가 대중들의 감도가 많이 높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전 여전히 이건 아직 해결 못한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막 이렇게 웃고 막 이런. 저도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AI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특히 이중섭 작가의 저 인간의 형태를 추상화한 것은 AI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거의 형태를 유사한 걸로 파악을 해서 저거를 자꾸 나무통으로 변환시키더라고요. 나무통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AI가 생각했을 때 저거는 사람의 형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당시 한국의 시대상과 문화에 대한 데이터 학습이 없다 보니까 이들의 작업을 단순히 이미지, 형태, 색, 구성으로만 분석하는 게 지금 AI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느껴서요. 근데 요즘 AI 물론 정부에서도 AI를 막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 중에 한 이유가 우리만의 AI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와 시대상을 학습한 AI가 필요하다. 저는 이것에 큰 공감을 느낍니다. 제가 작업하면서도 느끼거든요. 그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세 개의 이미지 생성 AI 혹은 동영상 생성 AI에 한국 여성을 그려줘, 한국 여성을 만들어줘 하면 그 세 개의 AI가 다른 스타일의 여성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엔터 업계에 가서 엔터 업계 세미나 가서 들었던 재밌는 얘기였는데 엔터 업계는 지금 버추얼 휴먼 가상 인간에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성과도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개발자의 스타일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시아 여성에 대한 그 인물의 스타일이 그 AI를 만든 플랫폼에 따라서 그래서 그 플랫폼에 맞는 스타일을 프롬프트를 넣어서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I도 사람이 만들고 있잖아요. 시작은 데이터를 뻗어나면서 어떤 사람 손이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결국 그 학습하는 데이터에 문화라는 게 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 문화와 시대성을 학습하는 AI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 작품이 담고 있는 거는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작품을 우리가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의 출발은 작가의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AI는 표면적인 시각적 요소만 처리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 이 부분에서는 AI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저 지난번 다른 세미나에서 한 캐나다 여성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인이 이제 AI에다가 넣었대요.
중년 여성의 이미지를 그려줘. 본인의 생각에 요즘에 중년이면 한 뭐 아주 할머니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AI한테 물어봤더니 그 나온 이미지는 완전 할머니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주변에 중년 여성이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은데 그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수술대에 누워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그려줘라고 이제 했더니 그 여성이 너무나 이렇게 약간 옷을 좀 가볍게 입으시고 아주 덜 입으시고 이제 젊은 아시아 여성으로 나왔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보고서, 이분은 캐나다 분이셨는데, 이게 이 이미지를 만드신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병원에 있는 여성의 이미지가 조금 특별하게 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바이어스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AI 자체도 이제 그 편견하는 갖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맥락을 얘기하시고 의도를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말씀드린 대의 평균을 내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니까 5천만이 넣었다고 하죠. 5천만의 평균이 저랑 같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저는 남들과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의도를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것도 챌린지가 되기는 돼요. 자꾸 나보다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인의 전형적인 거를 찾아내긴 하지만, 전형적이라는 게 누구하고도 안 닮을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누군가는 뭐 이 아이들을 춤추게 하자고 그러면은 화려하게 추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겠지만, 감독이 의도한 정반대였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약간 씨름한다는 느낌도 좀 가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속 그런 게 될 거가, 아마 그 시대가 지나도 한국 사람 완벽하게 이해하는 A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우린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요. 오늘 제목 중에서 이제 강의 중에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우아한 연결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오늘 이 자리도 저희가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 자리에서 좀 재미있는 생각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우아한 연결의 자리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히 올라가시고요. 전시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3층에 올라가서 전시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시고 토크도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며 가며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러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술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을 물어보면 피카소는 되게 옛날 사람이거든요. 근데 피카소는 컴퓨터를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이렇게 좀 했는데, 컴퓨터는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대답만 해줄 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드는 그림이나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컴퓨터는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 있게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컴퓨터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미 80년대 피카소도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보실 때 계속 그 AI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질 텐데, 그때 항상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인간성에 충실하면 더 많은 걸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